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 결국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상상해 보게 되는데,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미디어 플랫폼 또 배급하는 방식, 제작하는 방식들도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제작의 프로세스는 그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네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네요.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히 투자자는 네. 여전히 또 이름 있는 사람을 원하고. 네, 당연히 원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너무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네. 리스크를 해칭하는 게 결국은 감독이냐. 근데 이제 올 여름에 굉장히 저희들한테 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뭐예요? 굉장히 큰 대작 두 개가 BEP를 못 넘겼죠. 네.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는 건 관전자는 좋지만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300억짜리 영화가 BEP를 못 한다는 건 300억짜리 영화가 100억짜리 영화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적다라는 건 니네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입증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맞네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큰 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시장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고요. 그러니까 네. 예년에는 한 2개 정도의 작품이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서로 이제 관객들을 이렇게 양분해 갔는데 이거는 블록버스터 영화 4개가 1주 차이로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켓 프라이스는 높은데 네 편의 영화를 시장이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게 동시에 나왔다라는 게 사실은 큰 패착 중에 하나고 그랬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의 문제죠. 컨텐츠의 기획이나 그 만듦새가 관객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프로세스의 문제였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막 배우가 3-4명이 동시에 캐스팅됐다면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캐스팅됐는데 이거 시나리오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올드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와 저런 사람들이 캐스팅된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퀄리티가 있겠네. 그러니까 아무도 코어에 있는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웹피가 너무 섹시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야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했겠지. 그게 다 반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뭐 여기 문제가 좀 없나? 이게 대중과 어떻게 호흡할 수 우리가 조금 자만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제가 볼 땐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게 저는. 근데 그런 위험은 이제 사실 모든 제작사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크리에이티브는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할수록 무뎌집니다. 능력 있는 독재자가 드라이브해가 돼요. 네. 능력 있는 독재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없는 독재자가 드라이브해 가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고. 근데 크리에이티브는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얘 취향도 들어오고 얘 취향도 들어오고 얘 취향도.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독재자냐 아니냐는 나는 철저히 그거는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만 저는 그걸 오케이 해줍니다. 뭐 작가, 감독, 작가. 네, 그건 제가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는 그분들을 제가 리스펙하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데 이게 유통의 단계로 가버렸을 때는 그때는 철저히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거론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도는 얼마고 선호도는 얼마고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또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몇 번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거기에 편집 좀 바꿔본다든지 또는 거기 음악을 좀 바꿔본다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작자와 감독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작 환경이 지금 잘 마련돼 있나요? 크리에이티브 영역은 말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덜 과학적인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계량화를 해서 빅데이터가 사실은 알파고가 제일 나중에 할 게 사실 뭐 창작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영원히 PD와 감독과 작가들이 평생 부딪히고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그건 막 어느 날은 제가 이겼다가 어느 날은 또 감독의 의견을 제가 따르기도 했다가 저희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가
자기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르지 거기에는 빅데이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관계는 위계가 생깁니다. 저는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랑 작품을 한다, 저는 의견 안 낼 겁니다. 봉준호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근데 황동혁이랑 한다. 황동혁의 생각이 맞겠죠. 내가 뭐 거기다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준 애들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야 이거는 뭐 좀 그렇지는 않아 하고 이렇게 의견 개진 정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신인 감독이나 예를 들면 그래도 좀 그 친구한테 또 제가 우리가 설득을 할 거고 저희는 그런 문화가 돼 있습니다. 이쪽 바닥은 그게 나이가 연공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몇몇 아티스트들은 야 내 글자 한 글자도 바꾸지 마. 파인 아트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커머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이랑 일한 적은 없는데 그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의 반응, 뭐 시사회 반응도 그 전에 미리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개봉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시간 되고요. 그래요. 그 저희가 이제 DCP라고 이제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디지털 시네마 플레이어 DCP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필름 시절에는 필름으로 현상도 하고 그 필름을 각 극장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타임 리밋이 뭐 거의 한 달 전에는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그 필름을 다시 또 현상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요즘은 개봉 일주일 전에도 수정합니다. 네. VIP 시사회하고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나온 편 가지고 네. 빠르게 수정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받아들이죠. 네. 창작자들도 네. 받아들이죠. 5년에서 10년 후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5년, 10년 후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OTT 여전히 잘 되고 사람들은 뭐 극장은 또 극장대로 또 잘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떤 인간이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한 인간이 감정을 공유하면서 뭔가를 체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야구도 솔직히 말하면 TV로 보는 게 뭐 슬로우 비디오도 보여주고 공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얘를 해서 아웃인지 아니고 간발의 차이도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거. 가죠. 관람하는 것과 야구장 가죠. 야구장 축구장 가고 막 네. 소리치고 욕하고 감정을 그러니까 아무리 OTT가 발전하고 아무리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고 뭐 누워서 뭐 봐도 막 갑자기 막 천장에 뭐 다 스크린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도 인간이 내가 누군가와 불특정 타인과 감정을 공유했는데 그 감정의 공유의 경험이 되게 짜릿했어, 좋았어. 그걸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래서 영화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 했잖아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OTT가 그 감정을 공유를 시켜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만큼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산업의 규모가 작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 극장이 없어지거나 영화 산업에 뭐 판도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가 네네. 기대됩니다. 100년 넘게 그 우리 DNA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왔던 그 DNA가 네. 그러면 축구 관람도 없어지고 야구 관람도 없어지고 콘서트를 왜 합니까? 내가 뮤직비디오 보면 되지. 그건 전 전혀 다른 거라고 봅니다. OTT가 지금 이제 해외 OTT와 국내 OTT가 막 경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이제 제작되고 있는데 국내 OTT들이 살아남는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막 국회에서도 왜 OTT가 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섹시한데 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좋은 한국 컨텐츠 만들어서 왜 해외 OTT 주냐. 돈 버는 일만 해주냐 뭐 이런 류의 비판이 그럼 만약에 있을 수 있죠. 한국의 컨텐츠들이 잘 만드니까 한국 컨텐츠들을 독점하면서 우리가 한국 OTT 플랫폼을 로컬 OTT 플랫폼을 글로벌로 키우자라는 뭐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글로벌로 크려면 한국 컨텐츠만 갖고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헐리우드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겠죠. 쿠팡이나 웨이브나 티빙한테 헐리우드 컨텐츠가 독점을 주려면 얘한테 동기부여는 뭐겠습니까? 돈 말고는 없어요. 얘가 넷플릭스에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돈, 아마존이나 애플에서 받는 돈의 한 2배, 3배 정도 주면 그럼 그래 한국 컨텐츠, 한국 플랫폼에 다 줄게 받게. 그럼 그래가지고 얘가 몇 개를 수급을 하겠습니까? 수십조가 되는 돈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게 자리 잡는 데까지 어떻게 저는 그래서 여러 번 제안한 게 뭐냐면 중견 OTT들하고 제휴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독점으로 니네가 받고 니네 콘텐츠는 독점으로 거기를 줘라. 왜냐하면 지금 빅4는 너무 크니까
넷플릭스가 1등이긴 하지만 회사의 규모로 보면 애플, 디즈니, 아마존을 무슨 수로 따라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을 괜히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뭐 글로벌로 하기에는 그러려면 정말 한 100조 정도를 쓸 각오로 하루아침에 그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다면은 네. 뭐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만든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OTT가 쏟아부어야 될 돈은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좀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 작품들 지금 이제 막 저작권을 계약하시고 뭐 앞으로 미래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올 작품들은 예전하고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원동현 대표님의 네네. 미래 작품들. 예전에는 나이 탓도 있었겠지만 좀 시니컬했어요. 좀 냉소적이었고 시니컬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캐릭터도 막 그런 뭐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막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아이도 이제 다 키우고 이러면서 따뜻해지고 싶어요. 저 말고도 뭐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 또는 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 뭐 빈부격차 뭐 양극화 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은 저보다 훌륭한 뭐 우리 동료들이 잘 다뤄주고 있고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내 작품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너 와서 좀 쉬어. 그리고 막 생각하지 마. 그냥 너 이렇게 재밌게 즐겨.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사회 비판 고발보다는 위로와 응원. 그거는 저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잘 하고 하니까 있으니까 예, 저는 위로와 응원. 위로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세대 또 후배 세대에겐 너무 필요한 게 그 응원과 위로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회 비판이나 이런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식도 좀 바뀔까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극장용 영화는 좀 더 엔터테인하게 될 것 같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유의미한 영화들은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그거를 자꾸 다양성의 어떤 훼손이다, 상업적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꼭 극장이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OTT용 영화들은 영화가 아닌 걸로 분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깐느도 아카데미도 이제 OTT용 영화들을 심사에 넣잖아요. 그 영화의 종주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예술 영화가 극장에서 걸리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자기 색깔이 뚜렷한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드라마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년 전에 혁신가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를 지금까지도 울거먹어서 사실은 저는 나름 아까 위기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과 파시빌리티가 있는 우리의 영 제너레이션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혜택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공적 기관이 됐든 영진이가 됐든 컨텐츠 지능원이 됐든 아니면 뭐 제작가 협회가 됐든 그런 데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맞는데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작품 뭐 그게 단편이라도 권력이고 돈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조명기가 있어야 되고 녹음기가 있어야 되고 편집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재능이 있는 젊은 친구들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만든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예전보다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한탄만 하거나 뭐 원망만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핸드폰으로 만들어라. 너희들이 세련되고 막 그렇게 고급스럽고 잘된 걸 바라지 않는다. 단지 네가 얼마나 something new, 네가 얼마나 something fresh인가가 궁금하다. 그러려면 니네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네. 이제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될 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 발굴되고 그래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잘 흡수할 때 전 영화 산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 길들이 잘 닦여 있고 그게 미디어의 미래가 아닐까 싶네요. 원동현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 그 미디어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30년 동안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어 오신 분 이 관점에서 지금 현재 OTT의 등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제작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를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냉정하게 그리고 따뜻하지만 신랄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이 와 진짜 저런 상황이구나 피부로 느끼고 감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원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